2024년 12월 28일 세 번째 주제는 연체 금융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도 그렇고 연체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한번 보시자고요. 자영업자 연체율이요.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이게 되는 거냐? 이렇게 연체가 된다고요? 모든 빚을 탕감해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도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도와는 주지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파산도 많이 하고 지금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작년 건수에 벌써 육박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 연체가 어디에서 제일 많냐면요. 금융기관으로 보면 저축은행이 10%가 넘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 보시면 유니온, 스카이, 라온, 드림, 영진, 상상인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연체율이 높으면 결국은 충당금을 많이 설정해야 되고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이 감소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금융안전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뭐냐면 3개월 이상 된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비율을 보니까 저축은행이 10%, 아까 굉장히 높았잖아요. 저축은행이 평균적으로 10%, 상호금융이 6.6%, 그 다음에 증권사 다 PF가 많겠죠. 여전사, 보험, 은행은 0.3%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으니까 충당금 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희들은 괜찮니? 라고 알아보니 괜찮아. 은행 괜찮아. 상호금융, 저축은행 아직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정 비율은 괜찮다. 지급 비율을 보면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어?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과 순외화 채권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더 안정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긴 하지만 완전히 금융위기 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민간신용 레버리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GDP 증가율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주황색이요. GDP 증가율이 있었기 때문에요. 전체 신용으로 보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신용과 명목 GDP로 나누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득을 많이 벌면 빚이 좀 늘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데 빚이 늘면 최악이고요. 빚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조금 늘면 개선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늘던 빚들이 조금 안정세를 취하고 소득이 느니까 이쪽은 괜찮았습니다. 기업 대출 쪽에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가계 대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제2의 외환위기 아니야? 환율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보시면 안 좋긴 한데 외환위기가 오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채 증가율 이렇게 보시고요. 자산 증가율 보시면 자산 증가율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고 부채가 늘어나면 괜찮아요. 자산이 덜 늘어나고 부채가 많이 늘었을 때 문제죠. 최근 들어서 약간 꺾인 거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거는 일순간일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부채도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증가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스무딩 해졌잖아요. 안 오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관리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도 안 좋고 경기를 살려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면 또 모르죠. 지금의 수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부채를 확 늘리거나 아파트 가격을 올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 수준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성장률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리고 트럼프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안 좋아지다가 탄핵이 되니까 계엄 탄핵 이후에는 그냥 천정부지로 가는 거죠. 사실 원인은 계엄이고요.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1480원이 넘었다. 이제 보시면 달러가 계속 사실은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돼서 1달러를 주면 1472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1엔을 주면 우리가 9.3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보통 보면 180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비해서도 확실히 좀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고요. 어쨌든 달러 대비해서 좀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지금 삼성전자도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환율이 저러면 원화를 가져가서 투자해야 될 텐데 투자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달러로 보면 똑같아도 원화가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는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는 돈들, 뭐 수입하거나 해외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철강 업계, 석유화학 업계, 이제 에너지 가격도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강하고 석유화학은 에너지들이니까 에너지들, 원재료들이 오르니까 부담이 되죠. 즉 수입 업체, 에너지 업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죠. 삼성전자는 수출이 다 대부분 달러라서 괜찮은데 일순간에 투자되는 비용 때문에 저런 거고요. 원래 비즈니스로 보면 괜찮죠. 매체가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 매체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총 매체가 지금 6,300억 불이었는데 7천억 불, 한 10%, 2011년도 대비 10% 늘었고요. 여기에서도 한 5% 정도 늘었어요. 2023년 말 대비해서 지금 5% 정도 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좀 많이 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그렇고 민간은행들도 달러 부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 자금인들은 단기간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해외 자산도 많아가지고 뭐 써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대외 금융자산이 계속 올라갔는데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 파란색이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부채하고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했던 것들이 어쨌든 올라갔기 때문에 많아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은 물론 다르지만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데 있죠. 문제는 미국은 이제 경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금리가 4.6% 돼도 되는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2024년 8월에 전망한 게 지금 이 파란색이고요. 11월에 전망한 게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년 초에는 1.4%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1.4%면 거의 성장 안 하는 거죠. 자, 경제 성장이 1.4%다. 그러면 금리는 높으면 안 돼요. 금리는 높으면 안 되는데 미국 금리가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높여야 될 수도 없고 낮춰야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낮춰버리면 원달러 환율에서 안 좋아지니까 국내 내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 거고, 내수하는 업체들이
종사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수출 종사자들보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가격이 싸다고 수출이 더 되는, 그러니까 뭐든지 P하고 Q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격하고 양이지 않습니까? 가격하고 양이면 매출이 나오는 거죠. 자,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수출하는 사람들은 P, 그러니까 이게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마진은 좋습니다. 그런데 Q는 늘지 않아요. Q는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5%의 마진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P는 내가 그냥 판매 가격은 낮춰서 스프레드는 똑같이 먹어요. 그러면 Q가 5% 이상 증가될 때만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P를 낮춰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5% 낮췄으니까 물건을 더 사가세요 해서 Q가 10% 늘었어. 그러면 이득이죠. 5%를 낮춘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5% 낮춘다고 10%더 사가고 이런 비즈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수출 업체들이 P의 이익을 취하는 거고 Q는 거의 고정됩니다. 그런데 PQ를 다 먹을 수 있는 비즈니스가 딱 하나 있죠. 뭐냐면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와요.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100달러 기준으로 쇼핑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들은 100달러가 95달러만 쓰면 돼요. 이렇게 5% 증가할 때 외국인의 관광객이 5%만 느나요? 그렇진 않죠. 통상 우리가 일본에 봐도 그렇지만 확 늘죠. 그러니까 1,500원의 시대에서는 여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써야 되니까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뭐 지원 나오겠죠. 어쨌든 PQ의 상관관계이고요. PQ인데 문제는 우리가 성장률이 낮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게 정상인데 높으면 부담되잖아요. 낮춰야 되는데 낮추면 환율은 안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회사들을 방문해 보면요. 너희가 안전하냐? 귀빈 방문 같은 거 좀 연기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또 환율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가격 깎자고 하는 애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상대편에서 안정된 공급이 가능한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안 좋은지 보면요. 지금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뭐냐면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 그리고 부채 중에서 달러 부채가 많은 회사들이 어렵다. 외화 채권은요. 이제 발행하기 어려운 면들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이게 그냥보다는 조금 더 이자를 줘야 되는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소기업,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SK 이노베이션, 아까 봤던 그런 거잖아요. SK 이노베이션도 정유 원유니까 그렇고,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도 비행기를 사온 것들은 다 부채인데 그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용 쪽에서는 나쁘지 않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환율 쪽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장기화되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은 극명하게 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게 단기체인 회사들은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자도 좀 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단계니까 투자도 좀 잘 가려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